수색대가 사람들을 도우러 메이케이가로 왔지만 암흑천지 속 집안에서 살을 물어뜯고 뼈를 깨부순 소리, 간간히 사이토 아내의 신음소리만 들릴 뿐 이 참혹한 현장에 그 어느 누구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인명을 포기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곰이 불을 보고 튀어나오면 일제히 사격을 가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야유는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을 거라며 필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행은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 10명은 입구에 총구를 겨눈 채 대기하고 나머지는 집 뒤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접근하던 한 사람이 공포탄 2발을 쏘자 입구를 부수고 피에 물든 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맨 앞에 있던 남자가 총을 쏘려 했지만 하필이면 이때 총이 불발 다른 이가 급히 지원 총격을 가하려 하지만 곰은 이미 모습을 감춥니다. 횃불을 들고 들어간 집 안의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천장까지 튄 온통 피바다였던 데다 먹다 남겨진 두 아이와 사이토의 아내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상체를 먹혀 거의 뼈만 발려진 그녀의 배는 찢겨 있었고 뱃속에 태아가 밖으로 끌려 나와 있었지만 태아는 생채기 없이 멀쩡했다고 합니다. 태아를 살려보려 노력했지만 당시 의학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시도였습니다. 결국 본인은 죽어도 태아만은 살리려 했던 사이토 아내의 노력은 가슴 아프지만 노력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무사히 살아남은 메이케이 씨의 장남은 작곡포대 뒤에서 무사했고 메이케이가의 장녀 히사노는 실신에 그대로 거실에 쓰러져 있었지만 다행히도 소녀 역시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사체를 모두 거둔 일행이 집을 나왔을 때 집안에서 갑자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두들 깜짝 놀라 얼어붙은 사이 러일 전쟁의 참전군인 출신 한 명이 홀로 집 안으로 들어가 거적 아래에 숨어있던 이와우를 발견해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어깨와 가슴을 물어뜯기고 왼쪽 널쩍다리부터 엉덩이 부분을 뜯어먹혀 사람의 형체라 볼 수 없던 이와우는 어머니의 참사를 알지 못한 채 엄마 저 곰 좀 쫓아주세요만 계속 외치다 20분 뒤 사망합니다. 그렇게 이틀간 태아를 포함해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곰의 습격으로 모든 주민이 집을 버리고 상케베츠 분교장으로 피난합니다. 상케베츠는 인기척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고 마을의 장로들은 불곰 퇴치를 경찰과 행정기관에 부탁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알리 없는 사이토는 눈길을 내달려 관공서와 경찰에 마유의 사건 한 건을 보고하고 11일 마을로 돌아옵니다. 비로소 아내와 아이들의 죽음을 알게 된 그는 그대로 눈 위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뭐든 가족의 안녕이 최고였을 텐데 사이토의 심정을 헤아리려니 가슴이 아파옵니다. 불곰의 출현으로 상케베츠 마을이 쑥대밭이 된 보고는 홋카이도 도청에 전해졌고 보안관은 칸 경부를 대장으로 임명하고 토벌대 조직을 지시합니다. 칸 경부는 부근 지형에 익숙한 부대장을 임명하고 근처 청년회와 소방단 그리고 지원한 젊은 청년들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에게도 협력을 부탁하여 총과 일본도 등으로 무장한 많은 인원이 상케베츠에 모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검시를 위해 선발대로 의사 한 명이 말썰매를 타고 급파되어 먼저 현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오 무렵 산길에서 불곰의 변을 발견합니다. 역시 외우신 분이라 똥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불곰의 변을 헤쳐보니 인골과 머리카락 그리고 소화가 덜 된 인육 등이 발견되어 사건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고 두려움에 몸을 떨며 다시 마을로 향합니다. 그리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된 토벌대와 야생의 불곰과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토벌대는 대장 칸씨를 경부로 세우고 칸씨는 먹이를 되찾으려 하는 습성을 이용해 곰을 유인하자는 작전을 제시합니다. 그 먹이란 다름 아닌 곰에게 살해당한 마을 사람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일본인들이 정말 실용우선주의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칸 대장은 단단히 각오를 한 채 유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설명하였는데 그만큼 급박한 상황인데다가 당시 시대상 이런 외곽 산골까지 강한 군대, 수색 장비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그 누구 하나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그 안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희생자의 사체를 미끼로 불곰을 잡는다는 전대미문의 작전을 시작합니다. 메이케이가 거실에 태아를 포함한 7사체를 두고 총을 잘 다루는 7명이 대들보 위에 올라가 불곰을 기다립니다. 얼마 후 시신이 뿜어내는 시취를 막고 저 산등성 넘어 불곰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두 침을 삼키며 일촉즉발의 상태를 기다립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에 대해 약간이나마 학습이 된 불곰은 집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몇 번 집 주위를 돌더니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선발대는 그대로 다음날까지 기다렸지만 불곰은 나타나지 않고 작전은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인간의 동태에 대한 학습이 된 불곰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렵습니다. 역시나 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곰은 마을의 빈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마구 부수며 난동을 부립니다. 닭을 잡아먹기도 하고 된장이나 청어절임 등의 보존식을 뒤적거리고 옷과 침구 등을 찢어놓기도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말은 전혀 건들지도 않고 여자가 사용하던 베개나 따뜻하게 달궈 난방용으로 쓰던 돌 등 여자가 쓰던 물건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곰은 대낮에도 대담하게 인가에 들어가는 등 야생 특유의 경계심이 약해져 있었고 행동 반경까지 넓어지며 강 하류에까지 이릅니다.
무서운 것은 그 사이 토벌대가 곰을 발견한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토벌대의 진영에서 가장 방어가 취약한 부분에서 등장했다가 이내 많은 수의 인간을 확인하고 다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등골이 섬뜩합니다. 한 번은 토벌대가 절벽을 등지고 방사형으로 수색을 시작하는데 곰이 바로 절벽 위에서 나타납니다. 때마침 사냥꾼 한 명이 우연히 뒤돌아보았다가 놀라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곰이 도망쳤으나 만약 인육맛에 재미 들린 폭주한 곰이 뛰어내렸다면 토벌대의 인명피해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칸 대장은 빙교에 배수의 진을 치고 경계에 들어가자고 제시합니다. 해가 지기 전 다리에서 경비를 맡고 있던 부대원이 강 건너편 기슭의 그루터기들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챕니다. 어둑한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낮에 새어두었던 그루터기 개수보다 한 개 더 많고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칸 대장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접 나서서 큰 소리로 외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곧 칸 대장은 발포 명령을 내려 일제히 사격을 가합니다. 수상한 그림자는 서둘러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불곰을 놓쳐 다들 아쉬움과 분한 마음을 분출했지만 칸 대장은 이제야 곰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날이 밝자마자 어제 총쏜 부근을 수사하기 시작한 토벌대는 불곰의 발자국과 혈흔을 발견합니다. 총을 맞았으니 움직임도 둔해졌을 거라 판단한 칸 대장은 이참에 서둘러 승부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젊은 시절 생선 잡는 칼로 곰을 잡았고 명포스로 이름 날린 야마모토를 먼저 산에 보냅니다. 수색대의 눈치를 보며 신갈나무에서 쉬고 있던 곰은 저만치 산기슭을 오르고 있는 토벌대에만 신경 쓰느라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몰래 다가오는 야마모토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또한 작전이었습니다. 20m 정도까지 곰에 접근한 야마모토는 총을 겨누고 바로 격발합니다. 첫 발은 불곰의 폐를 뚫습니다. 곰이 쓰러졌습니다. 이전에도 몇 발의 총탄에도 끄떡없던 곰이 바로 죽을 리 없습니다. 야마모토는 부지런히 총탄을 다시 장전합니다. 역시나 몸을 다시 추스린 곰은 곧 우렁차게 울부짖더니 야마모토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는 침착하게 총탄을 채운 뒤 곧바로 곰의 양미간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두 번째 격발은 곰의 머리를 명중하면서 한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괴물을 1915년 12월 14일 오전 10시 즉사합니다. 이 불곰은 나이는 7에서 8세로 추정되었고 무려 340kg, 2.7m에 이르는 거대한 수컷으로서 군데군데 누런 털이 섞여있는 검은 몸에는 가슴에서 등에 걸쳐 하얀 얼룩점이 있는데 유독 몸에 비해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큰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불곰과 다른 이런 특이하고 기형적 성장이 인간을 공격하고 시기한 기형적 형태의 행동의 이유라고 분석합니다. 한마디로 기형적으로 똑똑했다는 말 같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대원들과 마을 사람들은 곰을 분껏 내려치고 걷어차고 밟으며 곧 산속은 200명이 외치는 만세 소리로 가득 찹니다. 10일부터 3일간 투입된 토벌대원은 600명 이상, 아이누족의 개도 10마리 이상, 총포는 60정에 달했으며 불곰의 사체를 농가에 끌고 나와 썰매에 실으려 시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놀라 날뛰어 남자들 몇 명이 썰매에 싣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또 허비한 시간 때문에 얼마 안가 하늘이 어두워지고 눈이 갑자기 내리더니 곧바로 눈보라로 바뀌어 곰 시체와 함께 썰매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곰은 이겼는데 눈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명사 단어 하나가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인들은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 눈보라가 일어나는 현상을 쿠마가제, 곰바람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보라를 뚫고 1시간 반에 걸쳐 옮긴 불곰의 사체는 상케베치 청년회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멀리서 온 아이누족 부부 하나는 며칠 전 우류에서 한 여자를 잡아먹은 그 곰이 맞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뱃속에서 붉은 옷감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포수 중 한 명 역시 아사히카와에서 여자를 잡아먹은 곰이라 살색 각반이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곰을 잡은 야마모토 또한 아마시오에서 한 여자를 잡아먹고 3명의 포수에게 쫓기던 녀석이 틀림없다고 진술합니다. 마요를 포함 모두를 해친 불곰이 맞다고 모두가 확신하는 가운데 해부가 시작되고 위가 열리자 그 안에서 붉은 천과 살색 각반 그리고 아베마요가 입고 있던 호도색 각반이 발견됩니다. 모든 증언이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은 희생자 공양을 위해 곰의 고기를 삶아서 먹기로 합니다. 질기고 단단해 맛은 별로였다고 합니다. 유족들에 대한 예의로 벗긴 가족은 오랜 시간 밖에서 건조시켜 그 후 강과 함께 50엔에 매각하여 이 돈을 피해자 유족에게 건넸습니다. 이 곰의 모피와 두개골 등은 후에 모두 찾을 수 없게 되어 지금 전해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머리에 상처 입은 상황에서도 굳세게 행동했던 야요는 그 후 순조롭게 회복, 야요의 등에 엎인 채 곰에게 물렸던 돌진한 아기는 후유증에 시달리다 2년 8개월 후에 사망합니다. 이 아이를 포함해 사망자를 8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상케베치에서만 말이죠. 옆구리를 물린 오도는 회복해 다음해 봄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돌아오던 길에 강에 빠져 사망합니다. 조심 좀 하시지. 곰은 잡았지만 심리적 공포심이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남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집을 수리하고 찢겨진 친구와 옷까지 대신 불을 쬐며 겨우겨우 겨울을 넘겼습니다. 그 후 한 명 한 명씩 마을을 떠나 하류에 있는 치지가를 제외하고 마을에는 단 한 사람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곰을 잡은 야마모토는 그 후에도 포수로서 활약했고 1950년 9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손자에 의하면 평생 동안 쓰러뜨린 불곰이 300마리를 넘겼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7살이던 상케베츠 촌장의 아들 오가와는 그 후 소문난 불곰 사냥꾼이 되었고 본인 마을의 희생자 한 명당 10마리의 불곰을 잡겠다는 맹세에 따른 것으로 62년간에 걸쳐 102마리를 죽인 후 숨진 마을 사람들의 넋을 달리는 위령비를 건립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면에 실패한 곰이 공복에 시달린 나머지 흉폭해져 일으킨 것으로 여겨졌으나 그 후 같은 케이스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최근 들어 기존의 주장에서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에도시대 후기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벌목과 메이지 이후부터 시작된 내륙부 개척으로 인해 야생동물과 인간의 활동 범위가 겹쳐진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기록해 보고서로 펴냈던 기무라는 참사로 번진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최초에 상처 입혔던 곰을 그대로 방치해둔 것과 평소 총을 다룰 일이 없는 농민들의 총기 사용 미숙을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그 외 죽은 불곰이 일반적 곰의 특성과 상반되는 여러 요소를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이후 일본에서 불곰의 식인 사건이 여러 발생하는데 작성한 보고서와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건 발생 후 마을 사람들은 불로 곰을 쫓으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은 불을 무서워한다라는 풍설에 의한 것인데 습격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불곰은 등불이나 화롯불 등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착심이 강하다. 옥수수를 몇 번이나 노렸던 점. 이전에도 여러 여성들을 잡아먹었던 불곰이 상케베츠에서도 여성의 옷가지 등의 이상하리 많지 집착심을 보인 점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먹다 남긴 아베마유의 사체를 눈 속에 숨겨두었던 것, 오타가에 몇 번이나 나타났던 점도 일반적인 불곰의 특성에 의한 것이며 한편으로 말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을 쫓는다. 메이케이가의 야요 등이 구사일생할 수 있었던 건 불곰이 도망가는 오도에 신경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먹이를 먹고 있던 중이라도 도망치는 것을 반사적으로 쫓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죽은 척 해봐야 의미 없다. 메이케이가의 참극에서 기절한 상태였던 메이케이가의 히사노의 경우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긴 했지만 다케이 테아는 불곰에게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곰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다른 먹을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번 인육맛을 본 동물은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곰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가끔 사람을 공격하는 건 갑자기 인간과 조우했을 때의 공포심에서 유발되는 것이라 알려져 있어 종이나 방울 소리를 내서 미리 사람의 존재를 인식시키면 안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인간의 무력함을 이해하고 인육맛을 본 곰은 일부러 인간만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한 곰에게 종을 울리는 건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어 오히려 위험할 뿐이다 라고 결론냅니다. 일본인들의 교육이 미미하던 당시대에도 불구하고 제차 같은 실수를 피하려는 경험에 의한 보고서 작성 방식은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나라이지만 이러한 방식의 행정 동태가 동양에서 제일 먼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발판이었던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은 잊혀져도 상처는 잊혀지지 않는다. 자세히 알고 자세히 기억하자. 이상 그건 좀 알고 싶다. 상케베츠 불곰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